2024년 9월 19일 이른 아침 중국 후난성 창사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9시 12분 후난성 재정청 소속 관사 1호동 13층에서 발생한 일은 중국 정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중한 물체가 지면과 충돌하는 소리가 3번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고요했던 관사의 평온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는 당시 후난성 재정청 당서기이자 청장이었던 58세의 여성 유문걸, 그리고 그녀와 함께 추락한 2명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유문걸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성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실질적인 재정 책임자였으며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나 자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발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왔습니다. 당국은 강혁휘와 강휘라는 2 남성이 청소부로 변장해 유문걸의 집에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3사람 모두 발코니 밖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범인들이 13층에서 12층으로 탈출하기 위해 커튼을 찢어 매듭을 만들다가 줄이 끊어져 추락했다는 황당한 세부 묘사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배낭과 전문 등반용 로프를 두고도 왜 굳이 약한 커튼천에 몸을 맡겼어야 했는지, 그리고 수천만 달러의 자산가이자 인민대표인 기업가들이 대낮에 왜 그런 무모한 강도 행각을 벌였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추락하기 직전 그 거실에서 나누었을 대화를 복원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재구성이지만 어쩌면 관의 발표보다 진실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강시성을 가진 2 남성은 사실 절망의 끝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과 친인척들로부터 모은 막대한 자금을 한 유력 인사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담보를 섰던 인물이 바로 재정청장 유문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유 청장은 가슴을 치며 이 프로젝트가 당시 성서기 가문의 사업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며 연 15%의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흘러갔고 이른바 고위층 자제인 이세위는 그 돈으로 자본놀이를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접어들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지방부채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금융정돈이 시작되자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투자했던 돈은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와 현금화할 수 없는 부실 채권으로 변했습니다. 강혁휘와 강휘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매일같이 빚 독촉을 하는 친지들과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사는 고위층 자제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담보를 섰던 유문걸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2 남자는 유문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유 청장님, 오늘 반드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 6천만 위안을 오늘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잠옷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한 유문걸은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장들이 이제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던 돈은 이미 상층부의 권력자들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녀는 그저 돈을 세탁하고 전달하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문걸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재정청 장부에 돈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당신들에게 송금할 수는 없다. 상부의 보고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 전화의 상대는 아마도 이씨 가문이나 다른 권력층의 부모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일으킨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식의 답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망과 절망이 부딪히는 순간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입을 막으려는 자와 돈을 내놓으라는 자 사이의 격렬한 다툼은 결국 13층 발코니라는 벼랑 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커튼줄이 끊어지던 그 순간 호남성 관료 사회의 검은 돈을 지탱하던 신뢰의 끈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평범한 시민 김민수 씨는 그날의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관사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유문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거대한 악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심해 폭탄과 같았습니다. 호남성 정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서기였던 이련홍의 아들 이세위는 성소유의 금융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왔습니다. 그는 기술도 자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얼굴과 가문의 배경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성사될 때마다 중개 수수료와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위안이 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문걸 사건은 이 거대한 부패의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사라진 거액의 자금과 정체불명의 장부들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이 특권층의 비밀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이련홍은 당시 이미 지강성 서기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호남을 떠나면 모든 과거와 단절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정청장급 고위 관료의 비정상적인 죽음은 공산당 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컸기에 최고 지도부조차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련홍은 시진핑의 사람 아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는 시진핑의 핵심 기반인 지강성에서 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곳에 수장이 된다는 것은 이른바 지강신군의 직계 부대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중국의 정치 생태계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직계와 외곽 세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건성이나 지강성 시절부터 최고 지도자와 함께하며 손발을 맞췄던 인물들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련홍은 뒤늦게 기회를 포착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는 호남과 요녕에서 근무하며 바람의 방향을 읽고 개인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며 자리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강서성 서기 시절 그가 외쳤던 구호들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충성을 혈맥에 녹여내고 영혼에 새기겠다거나 몸을 바쳐 당에 헌신하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표현들은 지도부의 눈에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쌓아 올린 신뢰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식구로 대우받지만 뒷마당에서 불이 나고 추문이 터져 중앙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버려지는 재물이 됩니다. 호남 관료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호남 칠공자라는 말은 단순히 무협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금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얽혀 만들어낸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7명의 귀공자들은 호남성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되어 호남의 금융과 건설 그리고 의학과 부동산 등 이권이 개입되는 모든 분야를 독식해왔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것은 곧 호남성 권력의 전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전 호남성, 정협 부주석, 이붕비의 아들은 세간에서 지하 조직 부장이라는 악명 높은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관직의 임명권이 공식적인 조직부가 아닌 그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100만 위안이면 관직 하나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으니 그 부패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정협 주석을 지낸 이위위의 아들 역시 이 폐쇄적인 모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후광을 등에 업고 각종 대형 공사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좌우하며 호남 땅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중경시 시장으로 재직 중인 호항화의 아들이나 전 국가질 검총국 부국장 매보의 아들, 그리고 전성 서기 두가호의 아들까지 이들의 이름은 호남의 검은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고 누군가는 금융 지원을 보장하며 또 누군가는 법적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평범한 기업가들이 수십 년을 노력해도 얻지 못할 기회들을 이들은 전화 한 통과 식사 한 번으로 가볍게 손에 넣었습니다.
이 화려한 사교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이련홍의 아들 이세위였습니다. 이세위의 행적은 그가 아버지의 권력을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하게 이용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가 호남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성소유의 국유, 금융기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투자 기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세위라는 이름 석자 자체가 가장 강력한 투자 보증 수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에는 항상 막대한 자금이 몰렸고 그 대가로 지불된 중개 수수료와 성과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돈들이 결국 유문걸 청장이 보증을 섰던 그 수많은 부실 채권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련홍이 실각한 직후 중국의 권위 있는 경제 매체인 경제관찰보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폭로 기사를 쏟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라면 엄격한 통제를 받았을 정부 고위 관료의 자녀 문제가 이토록 상세하게 보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상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사실상 이련홍 가문에 대한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사는 이세위가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며 호남칠공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이들의 탐욕을 각인시키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돌리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이련홍과 그의 아들을 악마화함으로써 체제 자체의 결함이나 지도부의 인사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보라, 우리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모의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제 압니다. 저 7명의 공자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8명의 장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세위가 취조실 의자에 앉아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호남성의 수많은 고위 관료 부모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리공을 위해 누구의 이름을 뱉을지 함께 마신 술과 함께 나눈 뇌물의 목록이 언제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지 모르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민낯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줍니다. 창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영희 씨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미미한데 저들은 말 한마디로 수천만 위안을 가져간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 사회, 그리고 법보다 인맥이 우선시되는 불투명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입니다. 유문걸의 추락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결국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이들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이련홍은 더 이상 지강성의 강력한 서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중기위의 조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에 불과하며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몰락시킨 주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고결한 척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외치던 이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결국 누군가의 눈물과 피땀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때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권력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 이련홍과 호남 칠공자의 이야기도 이제 그 비참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련홍이라는 인물은 중국 관료 사회에서 이른바 대필가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후난성 출신의 지식인으로 당교에서 1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전형적인 학자 출신 관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들은 대개 스스로를 일반적인 무식한 관리들과 차별화하며 고상한 인격과 학식의 소유자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지적인 이미지는 결국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가장 정교한 가면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련홍의 위선적인 면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는 지난 2013년 창사시 서기로 취임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취임식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명나라 시대 관리였던 호수안의 시 한 구절을 읊으며 자신의 결백함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원문은 관직에 있다가 떠날 때의 모습이 처음 올 때처럼 가난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본래 가난할 빈자를 사용하여 떠날 때도 여전히 가난하다는 청빈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련홍은 이 시를 인용하며 단 한 글자를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는 가난할 빈자를 청렴할 청자로 바꾸어 읊었습니다. 가난할 수는 없지만 청렴은 유지하겠다는 이 미묘한 단어의 수정은 중국 관료들이 가진 가장 은밀하고도 이중적인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산당 체제 내에서 창사시 석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진정으로 가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의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이권을 노리고 줄을 선 수많은 사업가가 그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청빈하게 살았다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영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돈은 챙기되 정치적인 청렴함이라는 이름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는 이 시를 자신의 좌우명처럼 여기며 성고위직을 거치는 내내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그의 문집은 무려 90만 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며 그 안에는 충성과 깨끗함,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세탁된 옷처럼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모든 화려한 문장들은 그를 조롱하는 거대한 농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련홍은 자신이 시진핑의 핵심 세력인 지강신군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서성 서기 시절 지도부를 향해 영혼에 새긴 충성이라는 식의 자극적이고 융마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충성 맹세 덕분에 그는 격을 깨고 지강성 석이라는 요직에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지강성은 현 지도부의 정치적 고향이자 권력의 핵심 기지입니다. 그곳에 수장이 된다는 것은 곧 정치적 안전을 보장받는 금표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련홍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로 쌓은 신뢰는 모래성보다 약하며 권력의 판도에서 영원한 아군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정계의 기류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지도부는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사냥감이 되는 이들이 바로 권력을 배경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지방의 제후들과 그들의 가문입니다. 이련홍 가문이 후난과 강서, 그리고 지강을 거치며 축적한 부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텅 빈 국고를 채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이련홍은 자신이 지강신군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 위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몰락 과정은 전형적인 중국식 숙청 절차를 따랐습니다. 2024년 유문걸 사건 직후 그는 돌연 지강성 서기직에서 물러나 전인대 재경위 부주석이라는 한직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공식 발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조호리산의 계책이었습니다. 실권이 있는 지방수장의 자리에서 떼어놓아 그의 수족을 자르고 외곽에서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비서와 친인척,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동안 그는 아마 전인대라는 양로원에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피 마르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른 아침 중기위의 통보와 함께 그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련홍의 사례는 중국 관료 사회에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강성 출신이라는 꼬리표조차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료들에게 더 깊은 공포와 무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며 더욱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불을 챙겨 탈출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이 마주한 권력의 악순환입니다. 반부패를 외칠수록 관료들은 당과 멀어지고 부패를 방치하면 재정은 파탄에 이르는 딜레마입니다. 이련홍이라는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우리는 이 거대한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봅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사학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시를 읊으며 고결함을 강조해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가 바꾼 시의 한 글자처럼 그는 청렴을 연기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이미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시스템 안에서 제2의 이련홍 제3의 이세위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이 직면한 현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고갈 상태입니다. 국고는 비어가고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이 체불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조차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최고 지도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대한 부를 축적한 관리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지방의 제후들과 그 가문들은 이제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이련홍 가문이 후난과 강서 그리고 지강을 거치며 쌓아 올린 막대한 부는 이제 그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련홍의 실각은 단순히 개인의 부패 때문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유문걸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2달 뒤인 11월에 그가 지강성 서기직에서 전격 해임된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수순이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나이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전인대라는 권력의 변방으로 밀어냈지만 이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인물들을 먼저 제압하기 위한 조호리산의 계책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 초반 불과 40일 동안 이련홍을 포함하여 22명의 중관급 관료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은 이번 폭풍이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응급관리부 부장, 왕상희와 동방항공회장, 유소용 같은 거물들이 포함된 이 명단은 지방정부와 국무원 부처, 그리고 대형 중앙기업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토록 서둘러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는 이유는 2027년에 예정된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권력의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함입니다. 고강도의 세척을 통해 관료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고 자신의 절대적인 장악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련홍의 낭만은 지강성 출신이라는 배경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관료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관리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그들은 더욱 복지부동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한 몫을 챙겨 탈출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체제가 마주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권력의 덧없음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부귀영화가 오늘의 수위가 되는 것이 비정한 권력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건강은 이런 정치적 도박처럼 급진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시중의 흔한 보양식들이 속도와 효율을 강조할 때 진정한 가치는 시간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6년근 인삼을 엄선하여 400년을 이어온 고법에 따라 60일 동안 수작업으로 정성을 들이는 과정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내의 산물입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의 과정을 통해 인삼 속에 숨겨진 귀한 성분들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성은 인삼 특유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온화한 기운을 남겨 현대인들의 기력을 보강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싱가포르의 한 시청자가 들려준 이야기처럼 80살의 노모가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한 것은 시간이 주는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관직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지만 오직 건강한 신체만이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성이 깃든 건강관리는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련홍이라는 거물이 무너지고 호남 칠공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 연극 같은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며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입니다. 이련홍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서고 새로운 이름의 공자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입니다.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자신의 삶과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터지는 폭죽 소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되새겨야 할 것은 권력의 향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련홍의 낭만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건강한 신체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격동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남과 지강을 잇는 권력의 사슬과 그 붕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시각과 진실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